지금 중국의 진짜 문제는 앞으로 망할까가 아니라 이미 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린다면 우리가 중국을 아직도 겉모습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규모는 여전히 세계 최대 수준이며 전기차와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에서 실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나 화려한 전시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제의 본질은 그 사회 속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 사회에서 포착되는 사람들의 행동은 매우 명확하고 일관적입니다. 그들은 돈을 쓰지 않고 집을 사지 않으며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가 조금 위축된 수준을 넘어 사회의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집값은 터무니없이 비싸고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으며 출산율은 세계 최저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한국이 겪는 이 모든 진통을 이미 지나쳐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힘들다고 외치며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 애쓴다면 중국 청년들은 침묵합니다.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삶의 선택지 자체가 하나씩 소멸해가는 거대한 구조적 붕괴 과정입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왜 중국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을까요? 중국의 소비 부진은 단순히 월급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미래에 대한 확신, 즉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예비적 저축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청년들은 돈을 벌어도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공포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하락하고 일자리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며 사회 안전망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들에게 소비는 이제 사치가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중국 청년들은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미루며 옷이나 전자제품 같은 내구재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한국 청년들이 그래도 언젠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중국 청년들은 그 희망 자체를 접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소비시장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삭제되는 순간 경제는 활력을 잃고 거대한 늪에 빠지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소비 쿠폰을 뿌리고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아도 민간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 사회에 흐르는 공기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강박입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왜 중국 사람들은 더 이상 집을 사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것이 고통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중국인들에게 집을 사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 경제를 지탱한 유일한 공식은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화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중국 주요 도시의 주택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는 것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선택 자체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가격 하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전 재산을 다 냈는데도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거나 개발사가 파산하여 내 재산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실존적 공포가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란웨이로우라고 불리는 공사 중단 아파트 단지들이 중국 전역에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집값이 떨어져도 그래도 내 집은 남는다는 최소한의 신뢰가 있지만 중국에서는 그 신뢰 자체가 증발했습니다. 내 집이 자산이 아닌 부채 덩어리나 유령 건물이 될 수 있다는 공포. 이것이 중국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본질적인 공포이며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부동산은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땅을 팔아 예산을 확보해 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방재정도 파탄 직전에 내몰렸습니다. 이는 공무원 임금 체불과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며 사회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부진과 부동산 위기는 자연스럽게 결혼 문제로 연결됩니다. 중국에서 결혼은 개인의 애정 문제를 넘어선 거대한 경제 프로젝트입니다. 남성이 집을 마련해야 결혼 시장의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을 사는 것이 위험한 선택이 된 순간 결혼이라는 프로젝트는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중국 특유의 고강도 노동 문화인 구구육, 즉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을 일하는 문화가 청년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때문에 결혼을 지연시킨다면 중국 청년들은 결혼 이후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아예 없기에 삶의 선택지에서 결혼을 폐기합니다. 맞벌이를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살인적인 물가와 경쟁, 압박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이제 리스크다라는 인식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지만 중국은 그 속도와 규모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출생아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이 체제 안에서 더 이상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내린 최종 판결문인 셈입니다. 결혼은 사치고 출산은 재앙이라는 인식이 청년들의 뇌리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는 국가 인구 구조의 붕괴를 의미하며 노동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라는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청년들의 현실을 더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청년 실업률 통계 발표를 전격 중단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숫자로 도저히 담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처참하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배달기사나 단순 노무직을 전전해야 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도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으로 긴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탕핑과 바이란 문화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겠다. 이미 망가진 것 끝까지 망가지겠다는 이 체념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뒤틀린 구조에 대한 가장 처처절한 저항입니다. 한국 청년들이 여전히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거나 자기 개발에 매진하며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면 중국 청년들은 그 단계를 이미 지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성공이나 자아 실현이 아니라 하루하루 생존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엔진이 되어야 할 청년들이 열정을 잃고 멈춰서면 그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고 전기차가 아무리 많이 팔려도 사회 구성원들이 미래를 꿈꾸지 않는 나라는 구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열은 여전히 높지만 그 교육이 더 이상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되지 못한다는 깊은 좌절감이 중국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 시스템의 심각한 균열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여러 지역에서 은행 예금을 제때 인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난성 등지에서 벌어진 지방은행권의 인출 제한 사태는 일반 예금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주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맡긴 돈을 찾기 위해 은행 앞에서 항의하다가 무력으로 진압당하는 영상들은 중국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은행이 현금을 내주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정부의 부실한 부채 문제가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완전히 악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은행조차 믿지 못하게 되었고 경제순환은 더욱 느려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내가 맡긴 돈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는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디지털 숫자보다는 실물 현금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뱅크런의 공포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 전역의 중소은행으로 조용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금자 보호를 외치며 안심시키려 하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에서도 중국의 위상은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경이로운 성장을 구가했지만
이제 임금은 급격히 올랐고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생산 거점을 빠르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갈등 때문이 아니라 실제 투자 데이터로 확인되는 글로벌 공급망의 거대한 이동입니다. 중국은 첨단 기술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 안간힘을 쓰지만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무너진 중산층의 삶을 재건할 수는 없습니다. 첨단 산업은 소수의 엘리트에게는 기회를 주겠지만 수억 명의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일자리 위협이 될 뿐입니다. AI는 떨어진 집값을 사주지 않고 전기차는 청년들이 아이를 낳게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이 겪는 위기는 기술의 결핍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붕괴와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합니다.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방향을 수정할 수 없는 경직된 정치 구조는 이 위기를 해결할 마지막 출구조차 막아버렸습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사회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앙의 지시만을 기다리는 경직된 시스템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지금 중국은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대한 규모와 쌓아온 자본이 버팀목이 되겠지만 내부는 천천히 식어가며 썩어갈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마천루와 첨단 무기를 자랑하지만 그 속을 채우는 사람들의 영혼은 이미 탈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경고입니다. 한국 경제는 중국과 너무나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 금융, 원자재까지 중국의 둔화는 곧 한국의 생존 변수가 됩니다. 우리는 중국을 비난하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재 걷고 있는 실패의 경로를 정확히 분석하고 우리의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을 공포나 막연한 희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 그 자체로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비관적으로 들렸다면 그건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차가운 지표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확실히 다른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파국적인 위기로 이어질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던 강력한 중국은 이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신화의 종말, 청년 세대의 체념, 금융 시스템의 균열, 그리고 인구 구조의 파탄. 이 모든 것들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이미 보이지 않는 암초에 깊숙이 부딪혔음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는 중국의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을 때 국가가 어떻게 쇠퇴하는지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저출산과 부동산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기에 중국의 모습은 더욱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지, 어떤 시스템적 준비를 해야 할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지금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